특별하다는 말은 보통과 달라서 구별된다는 뜻이죠. 주변의 보편화된 것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의 주민 평균 키가 170이라고 할 때 그 중 한 명이 평균보다 더 크면 특별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 마을 어디를 가나 눈에 띄는 사람이 되겠죠. 뜻 자체가 평균 이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사실은 별로 대단하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쉽게 꺼낼 수 있는 말은 또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르다와 틀리다를 혼동해서 사용합니다. 다르기만 할 뿐인데 틀리다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 생각은 그러지 않은데도요. 그리고 이렇게 불리는 대상들은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약간 특별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같은 듯 하면서 다른 단어 하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화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전에는 조화되지 않은 어설픈 느낌이라고 나오는데요. 확실히 보통의 다수와는 다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집단과 어울리지 않아서 눈에 띄는 경우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특별함과 위화감은 비슷하면서도 확실히 다른 단어 같습니다. 특별하다는 것은 달라서 눈에 띄지만 그 사이에 잘 섞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위화감이 들면 오히려 다르기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못할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둘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존의 것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데요. 이런 현상들이 생각보다 많은 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기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별하면서도 어딘가 위화감이 드는 20세기에서 온 시간 여행자의 이야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2006년 4월 23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시 시내 한복판에서 허름한 차림의 젊은 남자가 필름 카메라를 손에 든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듯이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요. 갑자기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곳이 키예프 시내인 것을 알고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기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연히 키예프라고 대답했죠. 대답을 들은 젊은 남자는 놀란 표정으로 같은 말을 여러 번 되물으면서 믿을 수 없다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이번엔 날짜를 물어봤는데요. 지금이 2006년 4월 23일이라는 대답을 듣고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젊은 남자는 급하게 인사를 한 뒤 시내를 헤매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이 장면을 본 다른 사람들이 수상한 차림에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남자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 온 간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경찰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했죠. 순순히 신분증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제는 둘 다 혼란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왜 이런 낯선 곳에 와 있는지 모르겠다는 남자와 살면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형태의 신분증을 받은 경찰관이 이 상황을 서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당황한 거죠. 이 사진이 그 당시 남자가 보여줬다는 신분증인데요. 이걸 본 경찰관이 왜 당황했던 걸까요? 이름은 왼쪽 페이지 맨 위에 적혀 있는데 세르게이 포노마렌코라고 합니다. 문제는 세 번째 칸이었어요. 1932년 출생이라고 적혀 있는 거죠. 알아보니까 이게 구소련 시대에 쓰던 신분증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20대 정도의 남자인데요. 신분증을 보면 7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고 러시아가 아니라 나라 이름을 바꾸기 전에 쓰던 구소련 신분증을 들고 있으니까 경찰이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 세르게이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러자 세르게이는 지금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이야기들을 시작했어요. 키예프 시내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그 당시가 1958년이었다는 거예요. 같은 키예프 시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찰관과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는 20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 50년 전의 일을 방금 겪은 사람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키예프 시내에 있는 정신의학 박사에게 세르게이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경찰의 반응처럼 이 정신과 박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세르게이를 보게 되죠. 당연히 경찰서보다 가벼운 분위기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있었어요. 취조실에서 듣던 것보다 더 기막힌 이야기를 듣게 된 박사는 세르게이를 어떻게 진단해야 될지 전혀 판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세르게이는 신분증대로 자신이 1932년 6월 17일 키예프에서 태어났다고 말했어요. 사건 당시는 2006년이니까 계산상 70이 넘는 나이가 되죠. 이때 박사가 테스트 삼아서 세르게이에게 30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자신의 나이가 1958년에 이곳으로 넘어온 25살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황당하지만 박사는 일단 세르게이가 하는 말을 믿어주기로 했어요. 대신 1958년에서 2006년으로 어떻게 시간을 건너뛸 수 있었는지 물어봅니다. 세르게이는 사진 촬영을 하러 카메라를 들고 집 밖을 나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이상한 물체를 봤다고 대답했어요. 이 비행 물체는 종 모양을 했지만 다른 비행기들처럼 날아다니진 않았고 뭐라 설명할 수 없는 형태였는데 마침 그 사진을 찍어뒀으니 현상에 보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대답했죠. 정신과 박사는 세르게이의 말에 점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마침 사진 분석 전문가도 잘 알고 있어서 현상을 맡겨보기로 했죠.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말을 듣게 됩니다. 촬영한 사진기가 1970년에 생산이 중단된 모델이라 더 이상 나오지 않고 필름도 세르게이가 왔다는 1958년도쯤에 쓰던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오래된 제품들이지만 상태가 새 것처럼 아주 좋아서 지금 당장 사용이 가능할 정도라는 말에 박사가 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죠.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사진을 현상에 보니 정말 50년대의 키예프시 거리들이 찍혀 있었다는 겁니다. 세르게이의 독사진과 약혼녀 사진, 그리고 자신을 2006년으로 오게 만든 이 UFO로 추정되는 물체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사진 전문가와 정신의학 박사는 이 사진들의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을 했고 다시 한번 세르게이를 만나 대화를 시도했죠. 그리고 결국 이 말들이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나자 세르게이는 이 정신의학 박사에게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꺼냈죠. 세르게이는 이 물체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이것을 보고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빛이 내려와서 자신의 시야를 가렸고 정신을 차려보니 2006년으로 와 있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경찰과 박사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일단 세르게이를 보호 관찰하기로 결정하고 병원에 입원시켰죠. 그리고 얼마 뒤 이 정신의학 박사에게 다시 연락이 옵니다. 병원에 들어온 날 세르게이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거든요. 세르게이가 입원한 병원은 안에서는 열 수 없도록 잠금 장치가 돼 있고 창문도 뛰어내릴 수 없게 모두 고정되어 있거든요. 창살이. 밀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사라진 겁니다. 당황한 박사와 병원 관계자들은 세르게이가 실종된 날에 보안 카메라 기록 전체를 돌려봤지만 어디에서도 세르게이가 병원을 나가는 장면은 찾지 못했어요. 아무리 방법을 생각해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결국 자신이 건너왔다는 1958년대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아무리 세르게이가 과거에서 왔고 구소련 시대의 신분증을 지닌 시간여행자라지만 엄연히 신분이 등록된 사람이기 때문에 실종 신고를 해봅니다. 하지만 4년이 지나도록 세르게이의 흔적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정말로 다시 과거로 간 거라면 2006년 시점에서는 더 이상 찾을 방법도 없을 겁니다. 그렇게 점점 찾기를 포기하고 있었는데 2010년에 세르게이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우크라이나 방송사가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밝혀냈죠. 세르게이의 약혼자라고 알려진 사람이 아직 살아있고요. 현재 노인이 됐지만 세르게이가 실종된 날로부터 다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성을 만나보니까 세르게이와 약속을 한 뒤 1958년에 세르게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가 돌아온 적이 한 번 있었대요. 그러다 1970년대에 다시 어느 사진 한 장을 남기고 마지막으로 소식을 전한 뒤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 이때 세르게이가 보냈다는 사진도 공개했거든요. 이 사진이에요. 이미 사진 속의 세르게이는
중년의 남성이 돼 있었고 어느 강 앞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게 2050년에 찍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방송국은 약혼자 이야기 외에도 다른 사실을 밝혀냈어요. 1958년에 실종됐다는 세르게이가 2년 뒤인 1960년에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자신이 2006년대를 가서 보고 왔다는 전자레인지나 휴대전화, 인공심장 등의 현대 문물의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을 찾아낸 거죠. 그리고 세르게이의 생전 마지막 기록은 1978년에 사진기를 들고 역시 집 밖으로 나선 뒤 또 실종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세르게이는 1978년 이후 실종 상태로 지금까지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야기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세요? 신기하고 재밌는 이야기 같죠? 하지만 함부로 다 믿을 수는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물론 이걸 재밌거리로 받아들이고 넘길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현재 해외에서 꽤 논란거리가 돼 있어요. 관련 자료나 현상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일 거고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혼란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대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금부터 본 주제로 들어갑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방송사의 주장대로 세르게이가 우연히 UFO를 촬영하다 시간여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사실인지 지금부터 이 진실을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르게이의 시간여행 이야기가요, 미스터리한 장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이 사건은 우크라이나의 국영방송인 1+1에서 2010년에 제작된 다큐멘터리고요. 픽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데요. 이런 방송을 페이크 다큐라고 불러요. 외국은 이미 페이크 다큐가 굉장히 흔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티술스키 지역에서 8억 년 전 인류의 미이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제작된 적이 있는데 이게 페이크 다큐였죠. 이 방송국이 속편으로 티술스키 공주의 미이라를 또 제작한 적도 있었어요. 페이크 다큐는 다큐멘터리의 특징인 사실을 기반으로 만드는 예능형 다큐멘터리입니다. 재미를 위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다큐멘터리가 진실만을 말한다는 인식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장르에 비해 좀 신뢰감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점을 활용해서 연출된 이야기를 실제처럼 만드는 겁니다. 모든 상황이 다 연출인 거예요. 실제처럼 보이기 위해서 화면 보정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연 조명 많이 사용하고요. 음질도 일부러 매끄럽지 않게 녹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야 실제처럼 보이니까. 여기에 상황을 더 실제처럼 느껴지게 만들려고 당사자들의 인터뷰 장면도 넣는데 배우들이에요. 대본에 의해 짜여진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의 장점을 활용하기 때문에 페이크 다큐는 사실과 거짓을 혼동하게 만드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미 장르 자체에 페이크, 허구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진위 여부 논란이 있지만 휘말릴 일은 전혀 없어요. 사실만 말해야 되는 리얼 다큐의 한계에서도 자유롭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결론은 이 세르게이의 시간여행이 가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방송사 제작진이 연출된 내용이라고 제대로 밝히지는 또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사실인지 아닌지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실제라고 믿는 사람들 생각보다 꽤 많고요. 사람이 원래 한 번 믿음을 가지면 진실을 보여줘도 쉽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르게이의 다큐가 어느 부분에서 허술했고 사실성이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짚어볼게요. 제일 먼저 이야기할 거는 세르게이의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이 아까 본 대로 세르게이가 경찰에게 보여줬다는 구소련 시대의 신분증입니다. 애초에 여러분은 이 신분증이 실제 구소련 시대에 사용한 것이 맞는지를 의심해 봤어야 되죠. 아마 경찰이 이 신분증을 보고 혼란스러워했다는 점에서 자신도 모르게 사실인가? 이런 마음이 좀 생겼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구소련 시대에 사용되던 신분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종이 자체가 다르죠. 크기나 디자인도 다르고요. 이 왼쪽 페이지가 조금 비슷해 보이긴 했는데 비교해 보면은 진짜를 보고 참고해서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이제 좀 드실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사진에 걸쳐져 있는 이 도장을 찍는 쪽인데요. 철인이라고 부르죠.
도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 도장 무늬대로 종이를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해지게 만들어서 찍어요. 그리고 사진과 신분증에 이렇게 걸쳐지게 찍죠. 그럼 도장을 찍을 때 이 사진과 신분증에 미세한 두께 차이가 생깁니다. 사진 두께만큼 생기죠. 그래서 이 테두리 부분에 도장을 찍으면은 도장이 약간 끊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아래 보시면은 도장이 약간 미세하게 끊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가짜로 의심되는 신분증을 보면은 아주 매끄럽게 도장이 찍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진과 종이가 하나인 채로 인쇄가 돼 있는 거고 그 위에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아마 포토샵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음으로 이 정신의학 박사를 만났을 때 세르게이는 자신이 6월 17일생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영상을 돌려보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분증을 보면은 3월생으로 찍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부분이 러시아어로 3월이에요. 3월. 빨간색 부분. 다음 내용은요. 카메라에 기록된 내용과 방송에서 설명하는 날짜와 시간이 다르다는 점이죠. 아까 봤던 이 사진이 정신과 의사와 세르게이가 두 번째로 만나서 실제로 면담을 할 때의 촬영본이라면서 이 해당 다큐에서 공개된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은 이 면담을 끝내고 병원으로 돌아갈 때의 CCTV 장면이에요. 위에 사진은 요일이 없습니다. 근데 아래에는 좀 잘리긴 했지만 2006년 4월 26일 그리고 토요일이라고 써 있어요.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달력을 찾아보면요. 이날은 수요일로 나옵니다. 시간대도 이상해요. 다시 위에 사진 보면은 2006년 4월 25일 10시 39분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면담을 끝낸 후 병원을 들어가는 장면이라는 아래 CCTV를 보면은 시간이 2006년 4월 26일 오후 5시 23분 정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짜가 달라요. 하루가 지났다는 겁니다. 이 자료대로라면은 세르게이는 이동 시간을 조금 빼고 약 30시간 정도를 이 정신의학 박사와 면담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싶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요. 세르게이가 촬영했다는 사진인데요. 확대된 겁니다. 아까 본 사진을. 사실 따져보면은 초보자 수준의 합성 사진이라는 거죠. 2050년대를 다녀왔다는 사진인데 한눈에 봐도 자세히 보니까 조작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르게이 뒤로 보이는 건물들이 이 다큐가 방영될 당시나 지금에도 존재하는 건물은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중에 건축 기술이 발전해서 이러한 형태의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해도 2050년대라고 보기엔 지금의 건축 양식과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이고요. 세르게이가 촬영했다는 1970년대에는요 컬러 사진 인화가 흔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최근처럼 선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확대해 봤을 때 똑같은 건물들이 보여요. 이렇게 네모로 표시해 놨거든요. 똑같은 건물들 보이죠. 아마도 그려서 붙여 넣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작진이 만든 합성 사진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뭐 조금만 꼼꼼하게 살펴보면은 누구나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작 단계에서 알아차리지 못한 모순점으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이거를 우리가 또 조작이라고까지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애초에 페이크 다큐라는 장르이기 때문에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오게티 뭐 이런 정도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그리고 이 영상 마지막에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영상물이기 때문에 뭐 다큐라 해도 누가 기획했고 촬영 누구인지 감독, 작가, 뭐 제작진들, 제작에 관련된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게 되죠. 엔딩 크레딧인데요. 그런데 이 표시된 부분 하얀색 동그라미 되어 있죠. 결정적으로 모든 게 연출됐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게 러시아어라서 읽기는 힘들지만 찾아보니까 캐스팅 매니저라고 써놓은 거래요. 캐스팅 매니저는 배우나 출연진을 정하는 역할이죠. 사실만 다루는 다큐멘터리에서 필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세르게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세르게이 당연히 나와야 되죠. 캐스팅 매니저가 여기서 뭐 약혼녀나 세르게이를 출연시킬지 말지 이런 걸 결정하고 섭외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이야기는 페이크 다큐멘터리예요. 사실이라야만 제작되는 다큐멘터리보다 이야기 구성 자유롭고 신선하다는 점 때문에
이걸 잘만 만들 수 있으면 소재에 제한 없이 제작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은 제작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는 겁니다. 이야기가 가상이다 보니 이걸 사실처럼 뒷받침해줄 증거들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품들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창작하고 사실적인지를 일일이 따져봐야 돼요. 이걸 인간이 일일이 다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만들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시간이나 이런 시간 순서나 물리적인 오류들이 생기기 굉장히 쉽죠. 세르게이의 카메라가 70년대 이전에 단종된 모델이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 다큐에서는 그 당시의 카메라를 등장시켜야 더 사실적으로 보일 겁니다. 이런 물건을 구하면 다행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골동품인 경우에 굉장히 가격이 비싸질 수도 있고 구했더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 사실적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실제로 증거들을 따지다 보면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리하자면 세르게이의 이야기에서 이런 모순점들이 보이는 이유는 방송 제작비의 문제로 이야기에 필요한 증거물들이 사실적이지 못한 수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요. 이런 현상은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페이크 다큐의 장르적 한계라고 볼 수 있죠. 아직도 제작진은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세르게이가 정말 시간여행을 했다는 타당한 증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고요. 사실이라면 제작진이 이미 이러한 부정적인 의견에 반박이라도 한번 해봐야 되죠. 하지만 여태까지 그런 적 없다는 겁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예요. 이번 사건은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시간여행을 했다는 남성의 미스터리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실체였습니다. 네, 이야기 재밌었죠. 하지만 알고 나니 좀 허무해지기도 하고 앞부분에서 와, 이런 일이 진짜 있었나? 신기하다 싶었지만 사실 이런 일은 그렇게 세상에 많이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직도 뭐 가짜인가 진짜인가 못 밝혀낸 이야기들도 많고요. 진짜라고 확실시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소수 이야기들이 있긴 해요. 자, 관련된 이야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르게이의 이 페이크 다큐는요, 2010년에 방송이 됐어요. 그리고 같은 해에 실제로 자신이 시간여행을 했다고 주장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이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존 티토라고 하는데 잘 아시죠? 이 당시에 시간여행자라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좀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왜 이런 유행이 생겼을까 생각해보면 21세기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는 항상 시간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를 가지던 때였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뭐 단순한 재미나 페이크 다큐멘터리의 일종으로 생각할 수는 있죠. 하지만 시간여행이나 UFO 같은 미스터리들은요, 현재 아주 많이 존재하고요. 그만큼 또 검증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누군가를 속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잘못된 정보가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죠.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미있는 관심거리 정도는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을 알고 제작하는 미디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주제로 수요를 충족해주고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 이런 생각들이 좀 깔려있지 않나 생각드는데, 어디까지나 이런 정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믿기보다는 재밌게 보고 넘기거나 아니면은 최소한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서 좀 의심해보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화나 드라마, 만화가 재미있는 이유는 현실에서 보기 힘든 상황을 실제처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비밀리에 조직된 거대 조직이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설정이에요. 가상이니까 재미있을 뿐이지 실제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비밀 조직이 실존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실체가 드러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단순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그럴듯한 증거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예로 들 수 있어요. 프리메이슨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중세시대 석공들의 모임인 길드에서 시작된 소상공인 단체예요. 프리메이슨은 정치나 종교적 성향에 관계없이 합리적이고 개인이 추구하는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 직종뿐 아니라 지식인과 중산층들까지 모이면서 규모가 점점 커졌습니다. 프리메이슨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이 사람들의 표를 갖기 위해 정치인들도 가입하기 시작했고요. 그러자 단순한 모임의 개념을 넘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됐습니다.
미국 초대 건국자들 중에도 프리메이슨 회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프리메이슨이 악마를 숭배하고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을 가진 어둠의 조직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당시 프리메이슨이 추구하는 가치를 못마땅하게 여긴 구시대 귀족들이 이야기를 만들고 부풀려서 나쁜 인식을 퍼뜨렸던 겁니다. 자신들 밑에서 돌이나 깎아야 될 하층민들이 힘을 갖는 게 불만이었거든요. 그래서 퍼뜨린 거짓말들이 사실처럼 굳어지는 바람에 지금은 프리메이슨이 마치 범죄 조직 같은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죠. 이번에 알아볼 주제도 프리메이슨과 비슷한 단체 중 하나인데요. 미국에서 10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명하지만 잘 알려지진 않은 그런 모임이라고 합니다. 이 단체는 무엇이고 어떤 목적으로 모여서 뭘 하는지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872년 캘리포니아에 살던 헨리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어느 날 뉴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예술가이자 연극인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더 많은 돈을 벌 기회가 있겠다는 생각에 거주지를 옮기게 된 거예요. 이사 전날 에드워드는 친구들을 모아 자신의 송별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 약 100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 예상외로 송별회가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보헤미안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 모임을 계속 열게 됩니다. 첫 모임은 에드워드와 친한 예술가들이 모여서 시작했지만 그 뒤론 예술가들과 친분을 맺어오던 언론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다시 이 언론인과 친한 후원자나 정재계 사람들이 모임에 들어오면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벌써 특이한 점이 보이죠. 이 모임은 미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인들만 가입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름은 보헤미안 클럽이에요. 보헤미안의 어원은 프랑스어인 보엠에서 시작됐습니다. 체코에 보헤미아라는 지방이 있어요. 여기에 집시라고 불리는 유랑민족들이 많이 살았는데 프랑스인들이 이 집시들을 보헤미안이라고 부르는 데서 유래가 된 말이죠. 지금은 자유분방한 스타일의 예술가들을 뜻하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헤미안이라는 말은 미국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이 모임을 처음 만든 에드워드가 연극인이고 초창기에 예술가들의 모임으로 시작됐다는 뜻에서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이 모임은 매년 열릴 때마다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최고 엘리트층의 사교 모임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100년이 넘는 전통적인 행사가 되자 미국의 유명인이라면 누구나 가입하기를 원했죠. 여기서 두 번째 특이한 점이 보이는데요. 보헤미안 클럽은 남자들만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멤버가 되면 가족들을 데려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유명 남성들만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이란 겁니다. 그렇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모임은 또 아니에요. 지금까지 보고된 보헤미안 클럽의 정회원은 약 2,700여 명 정도인데 유명인사라고 검증된 경우에 기존 멤버의 초대를 받아야만 정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가입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25,000달러 정도의 가입비를 내고 15년을 기다려야 승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언제 승인이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태라고 하죠. 현재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 중 대부분은요, 고위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입니다. 모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주로 공화당 출신의 정치인이나 대통령 출신이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콜린 파월 전 미 국방장관이 보헤미안 클럽의 대표적인 회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 모임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강하게 보인다고도 전해지는데요. 모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대개 미국의 공화당 정치인인데 이 정당이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들도 보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특이한 점이 보입니다. 아무리 성향이 같은 사람들이라 해도 100년 이상 모임이 지속된다는 건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세계 최강국인 미국에서 권력이나 돈으로 빠지지 않는 사람들만 모였기 때문에 개성도 아주 강해요. 이 자존심 센 사람들을 어떻게 계속 하나로 모을 수 있냐는 겁니다.
결국 보헤미안 클럽은 이들의 생각 차이를 해소해 줄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동기를 지속적으로 회원들에게 주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보헤미안 클럽이 어디서 열리고 이들이 모여서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헤미안 클럽은 아주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남성 중심의 사교 모임입니다. 여기 회원들은 매년 7월에 3주 동안 철저하게 보안이 갖춰진 곳에서 캠프를 연다고 하는데요. 장소는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레드우드 숲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캠프를 시작하면서 이름을 보헤미안 그로브라고 바꿨어요. 그로브가 숲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단체라 이름을 처음 들으면 마치 일본식 영어 발음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오해 소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계속 보헤미안 클럽이라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큰 공간이 필요하겠죠. 300만 평이 넘는 산림지대를 캠프 장소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용산이 660만 평 정도 됩니다. 구역이요. 여기 절반 정도를 쓴다는 뜻인데요. 더 놀라운 게 대여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보헤미안 클럽의 이름으로 소유된 땅이라고 합니다. 보헤미안 클럽의 사람들이 다 부유하기 때문에 뭐 땅을 사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 규모는요, 거의 도시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재벌 기업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고위급 간부들의 경우 모여 사는 아파트가 따로 있다고 하죠. 해당 기업의 아파트이고 여기에 사는 아이들은 학비가 전액 지원되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따로 가지고 있는데 기업이 소유한 학교가 되는 거죠. 나중에 기업으로 들어올 아이들이 처음부터 여기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인이지만 뭐 국적이 그 기업이라고 봐도 무방하게 키워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가 됩니다. 국내 기업이 이 정도인데요. 그 이상의 미국 대기업가들 그리고 정치인들의 모임입니다. 차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죠. 캠프라는 것도 말만 그렇죠. 텐트를 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숲속에 도시 하나가 지어져 있고요. 그럴 일은 뭐 없겠지만 규모 자체가 이미 미국으로부터 독립이 가능한 그런 정도를 갖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은 숲 안에 있는 부엉이상이에요. 보헤미안 클럽의 상징이 부엉이라고 합니다. 부엉이는 고대 이집트와 로마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존재로 신성시됐는데 주로 밤에 활동하는 부엉이의 습성처럼 어둠 속에서도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를 계몽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보헤미안 클럽의 정회원의 가족이나 손님으로 온 친구들도 참석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후 9시가 되면 모두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밤이 되면 부엉이 조각상 앞에서 새로운 회원을 맞이하는 의식을 치른 뒤 조를 짜서 사회나 뭐 국제 문제에 대한 토론 아니면 예술품 평가, 경매들이 시작되고요. 분장이나 여장을 하고 춤추기 아니면 나무의 소변 보기 등 약간 이상한 행사들도 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이어지는 모임이라 회원들끼리 친목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그런데 이 모임의 아주 중요한 규칙 중 하나가 거미줄을 치려거든 이곳에 오지 마라 라고 합니다. 인맥을 쌓거나 뭐 친목도모를 굉장히 경계한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규칙과 다르게 여기서 많은 인맥 형성이 진행되고요. 미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주요 정책들이 이 자리에서 비밀리에 결정되기도 합니다. 1967년 미국의 대통령 후보로 리처드 닉슨과 로널드 레이건 중에 누가 출마할지를 여기서 논의했다고도 알려져 있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었던 1942년에 원자폭탄을 만드는 계획이 있었어요.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리고 원자폭탄 투하 계획이 여기서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최고위층 사람들만 모이다 보니까 비밀리에 정책을 결정하는 건 뭐 납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폐쇄적인 곳에서 진행되는 건전한 사교 모임 같은 느낌도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캠프 행사가 벌어지는 숲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이들에게서 수상한 여러 가지를 목격했다고 전해지고 있어요. 이 캠프를 오래전부터 봐온 주민들은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여기 회원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어떤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외부에 알리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오랫동안 보헤미안 클럽은 자신들의 비밀을 지켜올 수 있었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영상 기록 기술도 좋아졌다는 거죠.
결국 이들의 실체를 고발하기 위한 영상 촬영이 이뤄졌습니다. 아직 보헤미안 클럽의 행사 사진이나 영상이 많이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있어요. 높이가 약 12m인 이 부엉이 석상 앞에 불길이 치솟아 있고 주변을 둘러싼 사람들이 사제 같은 차림을 한 채로 어떤 의식을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목격된 이야기예요. 이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왜 비난을 받고 있냐 하면 미국은 기독교 사상이 아주 강한 나라거든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리 중 하나가 유일신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인데, 보헤미안 클럽의 회원들이, 그것도 유명한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이 모여서 다른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 사진만 봤을 때는 문제될 만한 건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해요. 모임의 상징인 부엉이상 앞에서 단순한 캠프파이어나 의식, 기도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멀리서 찍은 사진이기도 하고 그렇게 자세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니 근처 주민들의 목격담이 아주 수상하다는 거죠. 이 불길 속에서요, 어린아이의 시체와 같은 물건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사람을 닮은 인형인지 실제 아이가 불에 타고 있었는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진위 여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어린아이로 확인된다는 사진 자료가 공개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진이 진짜인지 조작인지 아직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에 보헤미안 클럽이 그동안 인신공양을 하고 있었다고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1900년대 초반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보헤미안 클럽의 캠프를 촬영한 사진인데요. 백인 남성들이, 잘 보시면 흑인으로 보이는 아이를 들것에 고정해놓고 어디론가 데려가려는 장면처럼 보이죠. 이 뒤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이건 높은 확률로 어린아이를 공양하는 의식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만약 사실이라면 1900년대에 공개된 사진이니까 그만큼 오랫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의식인 겁니다. 이런 형식의 인신공양은요, 원시적인 생활을 하던 고대 국가에서나 하던 종교의식이에요. 지금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인권이 우선되는 시대니까요. 더군다나 여기는 미국이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의 인신공양은요, 고대부터 전해져 오는 몰렉 신앙을 차용해 온 거예요. 몰렉이라는 신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가나안이라는 지방에서 섬기고 있던 신입니다. 인간의 몸에 황소 머리를 했고요. 두 팔을 벌린 형상으로 구약 성서에도 등장하고 있죠. 어린아이를 제단에 바친 뒤 공중에 불을 피워 제단으로 떨어지게 하면서 불태우는 아주 잔인한 풍습인데, 이 당시에는 성행하던 의식입니다. 성서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 풍습을 따라할 경우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만큼 비윤리적인 행위죠. 당연히 고대 사회는 지금보다 윤리의식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행동을 문제 삼는 사람은 없었겠죠. 그런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이 촬영한 사진처럼 20세기가 들어선 시대에 인신공양을 했다면 이거는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아무리 종교의식이라고 해도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뺏으면 법으로 처벌받아요. 보헤미안 클럽의 사람들이 이걸 모를 리도 없고요. 보헤미안 클럽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알려진 정보는 거의 없는 아주 폐쇄적인 비밀스러운 집단입니다. 공공연하게 유명인들이 많이 참가했고 매년 모임이 열리는 것도 다 알려져 있어요. 하지만 정작 자세한 정보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헤미안 클럽에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사실은 별 문제 없는 모임일지도 모르는데 정보가 없으니 수상하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보헤미안 클럽은 단순히 부유한 권력층 사람들이 모여 사람들의 관심을 피해 비밀 휴가를 즐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매년 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면서 정말 인신공양을 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지구상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집단으로 남아있습니다.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미스터리 사건은 지구상에서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운 집단으로 알려진 보헤미안 클럽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자, 관련된 이야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미스터리한 이야기들은요,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서 답답한 면들이 좀 있죠. 하지만 계속 이야기할 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밝혀지지 않는 편을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현재 진행 중이고요. 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워낙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공개될 필요는 좀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아직 밝혀진 거는 없지만 최근에 보헤미안 클럽의 상징이 어떤 단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의혹이 생겼습니다. 부엉이가 모임의 상징이죠. 그런데 미국의 1달러 지폐 뒷면에 작게 부엉이가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도 좀 힘든 정도 크기인데, 부엉이와 관련 있는 단체가 일루미나티입니다. 일루미나티도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일루미나티는 음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유명한 조직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계 정세를 움직이고 있는 비밀 그룹이고, 미국도 현재 일루미나티의 지배를 받는 국가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 증거는 미국의 1달러 지폐 뒷면에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눈과 뒷면에 비친 후광이 있는 그림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전시안이나 섭리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 그림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를 대표하는 상징이라 국가 지폐에 이 그림을 그려 넣었다는 것은 일루미나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루미나티는 근본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미국 곳곳에 전시안과 부엉이를 노출시켜서 사람들을 세뇌시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의견이 사실이면 정말 위험하겠죠. 하지만 이런 음모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과는 다르게요. 1달러에 그려진 이 전시안은 고대 이집트에서 내려오는 태양신인 호루스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기독교를 국교로 두고 있어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징이 있다면 얼마든지 차용해 올 수 있는 일이고, 지폐에 그려진 그림이 일루미나티의 세뇌라는 주장은 짜맞추기식의 근거 없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에 단순히 상징이 겹친다고 해서 두 단체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음모론과 미스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일루미나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는 아직 아무것도 밝혀진 건 없습니다. 영국은 전 세계 여러 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엄청난 부를 거머쥐었던 나라입니다. 1600년대 인도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등 많은 대륙을 집어삼켰고요. 어느 나라보다 강력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18년대 말 미국의 독립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이 일어났어요. 세계 1,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식민지는 영국으로부터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나라의 국기를 보면 과거 영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흔적이 남아있거든요. 대표적으로 호주나 뉴질랜드가 그렇습니다. 식민지 지배의 무서운 점이 독립하더라도 여전히 그 잔재들은 남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원과 문화도 약탈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빈곤해질 수밖에 없고, 그 나라의 토속 문화나 언어까지 사라지는 결과도 발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위기를 겪은 적이 있죠. 특이한 점은요, 다른 국가에서 약탈해온 자원으로 더 강해진 지배 국가들이 이런 시대적 문화를 배경으로 한 여러 예술작품들을 창작한다는 거예요. 작품이라는 게 현 시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인 것 같긴 합니다.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던 대표적인 국가예요. 하지만 이들도 나중에 필리핀을 식민지로 삼았던 적이 있는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러면서 2010년에는요, 영국에게 지배받았던 시절을 배경으로 한 영화도 만든 적이 있어요. 미스터리 영화로 관심을 받았었는데, 이번 시간에 그 영화 베니싱의 실제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로어노크 섬 집단 실종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584년 3월 5일 영국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1세는 월터 롤리 경에게 북아메리카 버지니아, 지금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죠.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렸습니다. 대신 10년 이내에 개척지를 건설할 것이며, 성공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식민지를 건설하고 다스릴 권리를 뺏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어요.
당시 롤리나 여왕은 이 식민지 건설에 성공하게 될 경우 얻게 될 이득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식민지 개척 사업에 기대가 컸습니다. 첫째로 영국 본토에 없는 미지의 자원들을 얻게 될 것이고, 둘째로는 스페인 점령지를 습격해서 식민지를 더 넓힐 수도 있었겠죠. 하루빨리 이 계획을 서둘러야 됐어요. 다음 달인 4월 27일, 월터 롤리경은 북미 해안가 탐색 및 점령을 위해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로어노크 섬에 도착한 원정대는 섬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식량을 베풀어 좋은 관계를 맺기도 했어요. 그중 인디언 2명과 특히 가까워지면서 일은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은 살고 있는 지리와 여러 정보에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원정대가 성공적으로 탐사를 마치자 롤리경은 5대의 배로 두 번째 탐사들을 편성해 부관인 그랜빌에게 지휘를 맡기면서 2차 탐사를 보냈죠. 현지 탐사는 1년 이상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1585년 4월 9일, 탐사대는 바다에서 심한 폭풍을 만나 흩어지게 됐고요. 그랜빌의 배만 예정된 항해를 계속하게 됐어요. 길을 잃은 배는 3개월이 지난 7월이 돼서야 겨우 로어노크 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륙해 로어노크 섬을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배에 돌아오는데 배에 있던 물건 몇 개가 사라진 겁니다. 다행히 그랜빌은 금방 범인을 찾을 수 있었는데 이 마을 원주민으로 밝혀진 거죠. 그러자 화가 난 탐사대원들이 마을을 불태웠어요. 그리고 작은 요새를 건설해 탐사 작업을 계속하면서 1년을 더 이곳에서 보냅니다. 현지인들과 문제를 겪었지만 그런대로 잘 지내다 더 이상의 큰 수확이 없자 1586년에 요새를 지키기 위한 소수의 민병대만 남겨두고 일부가 본국으로 돌아왔어요. 원정대는 첫 탐사에서 섬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지만 요새를 건설했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들의 땅이라고 주변 세력들에 주장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아주 성과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이대로 1년이 또 지났어요. 1587년이 되자 롤리경은 본격적으로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이번엔 자신의 친구인 존 화이트를 중심으로 115명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에 도착하자 요새를 찾아가 민병대부터 만나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요새에 없었습니다. 섬을 전부 수색해봤지만 한 명도 찾을 수 없었고요. 민병대 중 한 명으로 추정되는 해골 항구만 발견한 거예요. 이들이 원주민에게 습격당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숨어 지내는 것인지 전혀 알 방법이 없자 원정대는 자신들도 갑자기 습격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죠. 원정대는 첫 탐사대의 실패 원인이 원주민들과의 관계의 악화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방법을 바꿔서 우호적인 관계로 지내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주민들은 첫 탐사대를 대할 때와 다르게 이들에게 큰 적대감을 드러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던 사람들은 계속 화해를 시도했지만 어느 날 원주민에게 탐사대원이 살해당하는 사건도 발생하자 이들은 생명의 위협도 느꼈죠.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탐사대를 이끌던 존 화이트는요, 본국에 가 있었어요. 탐사대를 내려주고 자신은 성과 보고를 하러 영국에 돌아갔다가 보급품을 챙겨서 다시 돌아올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항구에서 항해를 막는 겁니다. 지금의 스페인이죠. 에스파냐의 무적 함대가 등장해서 현재 전쟁을 치르는 중이라 타고 갈 배가 없다는 거예요. 존 화이트는 다행히 작은 배 2척을 구해 물건들을 싣고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장이 욕심을 부렸어요. 물건을 더 싣고 가려고 배 하나를 납포했는데 이게 에스파니아 배였던 겁니다. 오히려 적국에게 붙잡힐 뻔했죠. 그나마 있던 물자들도 뺏겼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존 화이트는 영국 밖을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3년 만인 1590년에 다시 로어노크 섬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그동안 섬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대체 어떤 일들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화이트가 로어노크 섬에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는 거였어요. 탐사 대원들이야 저번처럼 원주민들의 습격을 무서워했으니 요새 안에 숨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쳐도 원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습격을 받거나 싸움이 일어난 흔적도 없었습니다. 존 화이트의 일행은 사람들을 찾아냈었고 섬 전체를 모두 뒤져봤지만 사람 한 명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중
마을을 둘러싼 울타리 기둥에서 이 사진처럼 크로아토안이라고 적힌 문구를 발견하게 됩니다. 화이트는 3년 전에 영국에 성과 보고를 하러 가면서 남겨진 대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혹시 어떤 일이 생겨서 이곳을 떠나야 하면은 눈에 잘 띄는 곳에 가는 장소를 기록해 둘 것이고, 만약 강제로 떠나야 하는 일이 있으면 십자가도 새겨두라고 전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없으니 크로아토안으로 자발적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화이트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겨 크로아토안 섬으로 이주한 것 같으니 이곳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침 이날 심한 폭풍이 있었고요. 같이 온 선원들과 선장은 배를 띄울 수 없었어요. 폭풍이 거치고 나면 찾아보려고도 했지만 이들은 그대로 영국에 돌아갑니다. 결국 가져온 물건을 전달하지 못했고 주민들은 실종됐어요. 원인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식민지 건설에도 실패한 거죠. 화이트는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했고 엘리자베스 1세는 크게 실망해서 월터 롤리경의 식민지 지배 권한을 빼앗았습니다. 이 뒤로 섬을 개척하는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았고요. 여러 탐험가들이 이 로어노크 섬에서 사라진 탐사대의 행방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어디서도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크로아토안 섬이라 추정되는 곳에도 가봤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들은 대체 어디로 갔다는 걸까요? 1587년 원주민과 영국인들이 모두 사라진 이 섬은 결국 잃어버린 식민지로 불리게 됐고요. 이후 이야기는 전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로어노크 섬 안의 사람들이 왜 실종됐고 어디로 간 것인지에 대한 추측들은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부터 이 유력한 가설들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영국인들이 다른 섬이나 대륙으로 집단 이주했다가 토착 원주민들의 습격을 받고 전멸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사건이 일어난 뒤 로어노크 섬 주변에 있던 섬을 제임스타운이라고 이름 짓고 정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정착한 이유는 로어노크 섬에 있었던 주민들을 찾는 임무 때문이었습니다. 근처 섬을 수색하던 중 파우하탄이라는 족을 만나 족장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영국인들이 로어노크 섬에 살던 토착민인 채서픽족과 같이 살고 있었는데 파우하탄족이 부족 간의 동맹을 맺자고 제안해 왔지만 채서픽족이 거절했었다는 거예요. 이때 파우하탄족은 채서픽족이 이미 영국 탐사대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동맹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인들을 제거해야만 동맹이 가능할 거라고 말했어요. 인과는 그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인지 따져봐야겠죠. 이 주장은요, 일방적인 이 부족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빙성이 좀 떨어져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유해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데다 고고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파우하탄족과 영국 사람들이 전쟁을 벌였다는 증거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두 번째는요, 에스파니아인들의 습격을 받았다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도 언뜻 들어보면 당시 영국과 에스파니아가 전쟁을 벌이던 시기라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신빙성은 없어 보이는데, 탐사대를 지휘하던 존 화이트는 1950년에 로어노크 섬으로 돌아와서 현지 탐사대가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하지만 에스파니아는 그 뒤에 로어노크 섬을 발견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 섬의 존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기상 에스파니아의 공격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로어노크 섬에는 어떤 전투나 충돌의 흔적이 없었고요. 세 번째, 장기간 타지 생활을 하던 영국인들이 본국의 명령을 어기고 탈출을 시도했지만 기상 악화로 배가 침몰되면서 바닷속에 실종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탈출의 흔적 같은 것도 찾지 못했고, 추측은 가능하지만 검증해 볼 수 있는 가설까지 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가설 중 가장 유력할 겁니다. 이게 다른 섬이 아니면 아메리카 내륙의 원주민들을 만나 거기에 융합됐을 것이라는 가설이에요. 실제로 두 번째 탐사를 지휘했던 존 화이트는 로어노크 섬 주민들과 관계를 개선하고 우호적으로 지내려는 노력을 했었죠. 그리고 2000년도에 리 밀러라는 사람이 쓴 로어노크라는 책이 출간한 적이 있어요. 이 책에는 로어노크에 살던 영국인들이 초아노크라는 부족을 찾아가 몸을 이탁했고, 그러면서 이들과 섞여 살았을 것이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증거는 영국 주재 에스파냐 대사인 페드로 데 수니가에 의해 밝혀지는데요. 우연히 1607년에 미국 제임스타운에 정착한 영국인이 주변 지형을 그린 지도를 얻게 됐어요. 그리고 이것을 에스파냐 황제 펠리페 3세에게 전달했는데 지도에 로어노크에 살던 사람 4명이 이곳에 이주해서 살았다는 기록이 쓰여 있던 겁니다. 이 제임스타운을 식민지로 삼기 위해 파견 나왔던 윌리엄 스트레치라는 사람도 주변 원주민 마을에서 돌로 지은 2층 집을 봤다는 기록을 남겼어요. 단층 건물만 지어 살던 원주민들이 갑자기 2층 집 벽돌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아마 로어노크에 정착해 살던 영국인들에게 본국의 건축 방식을 배웠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17세기와 18세기 사이에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온 유럽인들은 현지 원주민들에게서 신기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원주민들 중에 유독 눈 색깔이 특이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과 대화를 해보니 자신들의 조상이 백인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1696년에 미국 타르강으로 건너온 프랑스 개신교도들도 현지에서 금발의 푸른 눈을 한 원주민들을 만났다는 기록을 남겨두기도 했어요. 이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프랑스인들이 만난 원주민은 로어노크 섬에서 온 영국인의 후손일 가능성이 아주 커 보이는 거죠. 존 로슨이라는 사람도 1709년에 캐롤라이나 주로 가는 항해라는 책에서 크로아토안인들이 예전에 로어노크 섬에 거주했었고 자신들의 조상 중 백인이 있다고 주장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조상들은 책을 읽거나 다른 언어로 대화했고 회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이 섞여 있었으며 영어에 아주 유창했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전했어요. 마지막 가설은요, 영국인들이 집단을 나눠 이주했다는 주장입니다. 첫 번째 집단은 12에서 15명 정도의 소수로 구성됐고 나무 기둥에 적힌 크로아토안이라는 이름의 섬으로 이주했을 것이라는데요. 이들을 크로아토안 섬으로 보낸 이유는 섬 자체의 지리적인 이점이 아주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크로아토안 섬 동쪽 해안이 트인 공간이래요. 그래서 섬 내륙에서 외부인들의 침입이나 날씨를 관측하기도 좋고 내륙에서 연기를 피워 올린다면 바다에서 지나가는 배들이 이 신호를 보기도 좋다는 이유죠. 일부 학자들은 이 소수 인원들이 크로아토안 섬에서 존 화이트가 이끄는 9호 함대를 기다렸을 것이라고 추정했어요. 그렇다면 나머지 두 번째 집단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은 체서픽 베이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살던 토착민들과 같이 살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체서픽 베이로 간 이유는 여기 토착민인 체서픽 쪽이 영국인들에게 우호적이었고 영국 탐사대가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하게 지낸다면 부족 간 싸움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지만 결국 다른 부족의 공격을 받아 몰살당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사라진 로어노크 섬 주민들이 어디로 갔을지 여러 가설들을 좀 알아봤는데요. 결론을 말하자면 처음부터 존 화이트가 크로아토안 섬을 먼저 찾아보기만 했어도 이런 미스터리한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어노크 섬 나무 기둥에 적혀있던 크로아토안은 실제 존재하는 지명이었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곳에 갔을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그렇다면 왜 존 화이트는 크로아토안 섬을 찾아보지 않았냐는 겁니다. 이 부분이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화이트가 돌아간 뒤 로어노크 섬에 도착한 후발 탐사대원들은 원주민에게 영국인이 몰살당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고요. 새로 즉위한 제임스 1세, 그동안 왕이 바뀌었거든요. 제임스 1세에게만 비밀스럽게 알렸다고 합니다. 만약 탐사대가 원주민에게 몰살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라도 하면 앞으로 계속 건설해 나갈 식민지 사업이나 새로 왕이 된 제임스 1세의 힘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감추려고 했던 거죠. 본토에서 이러한 이해관계가 생기자 사라진 영국인들을 찾을 수 있는 시기를 놓치게 된 거고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사라진 탐사대를 찾아보기 위해 로어노크 섬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 수소문도 해봤어요. 하지만 왜인지 이들이 협조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존 스미스 다음으로 식민지 총독이 됐던 다른 사람들은 이 사건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요. 사라진 영국 탐사대원들의 행방은 이렇게 영원한 미스터리로 남게 됐죠.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내용은 로어노크 식민지에서 발생한 영국인 집단 실종 사건의 미스터리였습니다.
시작 부분에서 소개했었죠. 그 영화 베니싱의 실제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뭐 영화 평가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 이 사건이 일어나던 배경이 식민지 시대였고 원시 생활을 하던 원주민들과 있던 일이라서 조사를 계속 하는 게 학술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가치는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1998년 이스트캐롤라이나 대학에서 로어노크 섬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큰 발견을 했어요. 16세기 영국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를 찾은 겁니다. 인장 반지인데요. 손가락에 끼울 수 있게 만들어진 반지 모양의 도장인 거죠. 높은 관직에 있거나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반지의 발견으로 영국인들이 이곳에서 실제 정착해 살았다는 증명이 된 거예요. 기상학자들은 사건이 일어났던 16세기 후반 로어노크 섬의 기후를 조사해 본 결과 1587년과 1589년 사이에 아주 심한 가뭄이 들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존 화이트가 영국으로 돌아간 뒤 다시 돌아온 그 사이에 있던 일이었어요. 그렇다면 로어노크 섬에서는 심한 가뭄이 들어 먹을 것이 떨어지자 다른 곳으로 이주했다가 아예 그곳에 정착해버렸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아무리 추정을 해봐도요, 정확한 사실은 그 당시 그 사람들만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면 흔적을 남길 수밖에 없고요. 흔적이 존재하는 한 언젠가 내막은 드러나기 때문에 조사와 연구가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된 일인지 점점 진실에 가까워지겠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